그래서 아침에도 모임이 있는데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저녁 모임에 가면 돈남부가 더 많으신 것 같고요. 아침 모임에 가면 찐부들이 더 많으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침 모임이 주로 뭐 조찬 모임이라든가 근데 가시면은 진짜 다 에너지 넘치는 분들이 너무 많이 WHO라고 하는 세계 보건기구에서 음주의 그 적정량을 발표했어요. 얼마인지 아십니까? 0이에요. 먹지 말라는 거. 0으로 발표했어요. 그러니까 2025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요즘에 독감이 진짜 유행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올 때 마스크 쓰고 다녔어요. 그래서 오늘은 독감에 대해서 우리 이동환 원장님 모시고 좀 여쭤볼 텐데 요즘 독감 환자들 되게 많더라고요. 이유가 있나요? 굉장히 많이 폭증하고 있다는 뉴스를 접했는데 아마도 그 이유가 그동안에 이제 우리가 코로나를 몇 년 동안 겪으면서 많은 분들이 위생에 신경을 많이 쓰고 마스크를 꼭 쓰고 다니고 이랬던 시절을 지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코로나가 이제 없어지면서 많은 분들이 조금 다시 또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면서 그동안 잠재되어 있던 그런 것들이 폭증적으로 나타나지 않나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네. 독감이 근데 독한 감기예요. 분명히 아셔야 되는데요. 독한 감기가 독감이 아닙니다. 감기와 독감은 완전히 다른 질환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오해를 하시면 잘못하면 이 독감을 그냥 독한 감기로 생각하고 견디다가 폐렴으로 가거나 치사율이 있는 병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는데 일단 감기는 바이러스가 종류가 너무 많아요. 뭐 콧물 감기 바이러스도 있고 목 감기 바이러스도 있고 종류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감기엔 약이 없다는 얘기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절로 낫기도 하고 독감도 물론 이제 면역력이 좋으신 분들은 시간이 지나면 나을 수 있지만은 이 독감이라는 것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물론 타입은 나눠지지만 딱 정해져 있는 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균에 들어왔을 때 독감이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기는 예방접종이 없잖아요. 그 수많은 바이러스에 대한 예방접종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독감은 예방접종이 있는 이유가 바로 특정한 균에 의해서 생기는 거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약도 있습니다. 네, 감기는 약이 없어요. 근데 독감은 약이 있습니다. 바로 그 균을 확실하게 잡는 항바이러스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약을 바로 투여하면 증상은 빨리 호전됩니다. 예방접종을 맞으면 독감은 절대 안 걸릴 거예요. 꼭 그렇지는 않은데요. 네, 물론 면역 형성이 잘 돼야 막을 수 있는데 물론 덜 되는 경우에는 약하게 지나갈 수도 있고요. 그래서 합병증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죠. 그리고 또 타입이 조금 예상 타입을 가지고 우리가 주사를 미리 맞는데 그 예상 타입에서 유행하는 게 좀 빗나가게 되는 경우는 다른 타입에 또 걸릴 수 있죠. 물론 한 바이러스이긴 하지만 거기 이제 서브 타입이 있으니까요. 거기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는 일단은 열이 고열이 나고 평상시 감기처럼 목 좀 아파, 그냥 콧물 기침 조금 나 이 정도가 아니라 일단 고열에다가 몸살기가 막 오면서 온몸이 쑤시고 아프고 막 알아 눕게 된다. 그런 증상이 있으면 요즘에는 거의 독감으로 보셔야 되고요. 빨리 병원에 가셔서 검사하셔야죠. 검사하면 키트 검사하면 바로 나오잖아요, 결과가. 결과 보자마자 바로 약을 투여하면요. 금세 좋아집니다. 보통 48시간 이내에 증상이 호전됩니다. 근데 물론 이 약을 독감에 걸린 증상이 생겼을 때 가능한 한 빨리 갈수록 약 효과가 좋고요. 너무 늦게 가면 약 효과를 못 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먹는 약도 있고 타미플루라고 많이 들어오셨을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이러한 제제들이 주사제로 나와 있기 때문에 주사를 맞아서 좀 더 빨리 그 독감균을 잡아주는 그런 항바이러스제들이 지금 약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감기랑은 완전히 다른 질환으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주사는 매년 맞아야 되는 거죠? 원래 매년 맞아야 됩니다. 겨울에 유행할 수 있는 그 타입들을 추측을 해서 만듭니다. 그래서 그 타입을 이제 주사를 맞게 되죠. 그러면 이제 단도직입적으로 뭐 여쭤보자면 부자들은 좀 오래 사는 편인가요? 평균적으로? 솔직히 말해서 부자마다 다릅니다. 왜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냐면 저는 이제 이 책에서 부자를 좀 새롭게 좀 정의를 했습니다. 부자가 되려면 돈 얼마나 있어야 되나요? 기준이 있나요? 없어요. 기준이 없잖아요. 그렇죠. 돈으로는 기준을 매길 수가 없어요. 사실 뭐 50억, 100억이면 부자인지 아니면 10억만 있어도 부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뭘 생각을 했냐면은 진정한 부자는 당연히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야 합니다. 그건 전제 조건인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일단 자기의 컨디션과 에너지가 좋아야 돼요. 몸과 마음에 좋은 에너지를 갖고 있어야 되고 결국은 건강 부자, 마음 부자가 돼야 되고요. 그걸 통해서 좋은 관계들을 가질 수 있습니다. 관계 부자. 그 속에서 내가 내 삶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중심이 되는 삶을 가지고 풍요롭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을 전 진짜 부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찐부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고요. 근데 돈만 많지만 심리적으로 너무 힘들거나 행복하지 못하거나 관계가 안 좋거나 또는 몸이 건강하지 못하거나
이런 분들을 저는 진정한 부자라고 생각되지가 않아요. 풍요로운 삶이라고 보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제가 그냥 돈만 많은 부자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돈만부와 찐부를 비교했을 때 만약 질문을 다시 저한테 찐부들이 정말 건강하게 오래 사나요? 라고 물어봐 주신다면 그건 확실합니다. 그래서 제가 부자마다 다르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부자여도 결국 마음가짐이 더 중요하다 이거네요. 그래야 항상 좋은 컨디션, 내 몸과 마음을 또 내 뇌를 항상 최적의 컨디션으로 만들 수 있는 사람들, 그걸 통해서 자기가 목표를 이뤄나가는 것을 다 하나하나 걷어내고 그 속에서 자기가 중심이 돼서 삶을 풍요롭게 사는 진짜 부자. 그것이 저는 이제 찐부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제 쓴 책이 바로 부자의 몸입니다. 근데 이 찐부냐 아니냐가 네. 본인의 의지로 안 되는 경우가 더 많지 않아요? 바로 그 해결책을 드리려고 제가 쓴 책이고요. 네, 왜냐하면 그거는 우리가 마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네, 이것은 진짜 생화학적으로, 의학적으로, 뇌과학적으로, 또 긍정심리학적으로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실천법들을 알아야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가 오랫동안 이제 진료에 적용해 왔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한번 이번에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지금까지 저희 조서들은 대부분 건강서였는데, 그리고 이제 심리학서도 있었지만, 근데 이번에 이게 일종의 자기개발서가 됐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인간의 몸, 뇌, 그리고 마인드, 그 다음에 잠재의식,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실천법들을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좀 정리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쓴 책이 바로 또 이번에 부자의 몸입니다. 우리가 몸이 건강해지려면 뭐 좋은 음식을 먹고 운동을 하는 거. 근데 마음이 건강해지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리가 이제 마음이 어디에 있나요? 이게 이제 동양학적으로, 동양 철학에서는 심장이죠. 근데 이제 서양의학으로 넘어가면 뇌의 작용이거든요. 근데 조금 더 양자역학으로 넘어가면 우리 몸 모든 세포 안에 다 이제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마음이 다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제 뇌로 생각했을 때 뇌는 우리 몸의 일부죠. 그래서 마음과 몸은 연결되어 있어요. 한마디로 즐거운 마음을 갖고 있어요. 즐거움을 마음을 느낀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합니다. 근데 중간에 빠진 게 있어요. 바로 뭐냐면 뇌 호르몬이 바뀌어요. 생화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거든요. 우리 마음을.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행복한 호르몬이 뇌에서 나오기 시작하면 기분 행복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맛있는 걸 먹어서 생길 수도 있고요. 우리가 여기서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나의 실천법으로 들어가면 그런 환경이 바뀌지 않아도 내가 뇌 호르몬을 좋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체득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내 마음을 행복하게 유지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행복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찐부가 됩니다. 통계적으로 확실하게 나와 있어요. 감정과 나의 뇌 기능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내 감정이 좋은 사람일수록 뇌가 명석하게 돌아가고요. 판단력도 좋아지고 공부도 잘합니다. 예.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당연히 풍요로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버드 대학의 행복심리학 교수가 있습니다. 쇼 나츠 교수가 있는데요. 그분이 조사한 연구들을 또 보면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했을 때 행복함을 더 많이 느끼는 학생들이 수학 성적이 더 좋아요. 학업 성적이. 그리고 일반 직장인의 경우에는요, 그 판매원 같은 경우, 일반 직장인 경우에 행복감이 높은 사람들이 판매 실적이 37%가 좋습니다. 영업사원은 56%가 더 좋아요. 의사도 똑같아요. 의사들도 행복감을 느끼는 의사와 행복감을 덜 느끼는 의사들을 비교했을 때 행복감을 느끼는 의사들이 오진율이 떨어지고요. 판단이나 어떠한 진단을 할 수 있는 좋은 그러한 민첩한 그런 판단력이 19%가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열심히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마인드의 힘은 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것이 어디서 나온다? 내 몸과 뇌에서 나온다. 그런 것들이 먼저 갖춰져 있는 사람들은 성공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이런 연구도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대학에 스오냐 르보머스키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엄청나게 많은 연구를 했지만 225편의 논문을 정리해갖고 메타 분석을 했어요. 거기에 대부분 직장인들이 대상이었는데 한 22만 명 이상이 참가된 연구입니다. 결론 딱 나왔습니다. 행복한 감정을 느끼는 직장인이 성공한다. 첫 번째로 상사로부터 평가가 좋아요. 그런 분들은. 그리고 수입도 더 늘어나요. 그리고 개인 생활도 좋아요. 가족관계 이런 것도 좋고 건강도 좋아요. 이게 다 자기의 감정 조절과 자기의 삶이, 풍요로운 삶이 완벽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들은 너무 많이 완벽하게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많은 분들이 경제적 부를 이루는 거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저도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경제적 부를 이루기 위해서 공부를 하죠. 주식 공부도 하고, 재택 공부도 하고 열심히 합니다. 저는 사실 그것도 중요한데요. 그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거 하기 전에 그걸 잘하기 위해서 공부해갖고 그거를 잘 실천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일단 나를 먼저 갖출 필요가 있다. 저는 이런 강의할 때마다 차에 많이 비유하는데요. 일단 공부를 해갖고 달리기 시작할 때, 내가 앞을 향해 달리기 시작할 때, 내가 2기통 엔진을 갖고 있느냐, 6기통 엔진을 가지고 있느냐, 8기통 엔진을 가지고 있느냐. 이 엔진부터 좀 챙겨놓자. 엔진이 바로 내 몸과 마음 잠재의식을 다룰 수 있는 스킬들을 딱 챙겨놓고, 네, 그와 함께 공부를 해서 달릴 준비를 하는 것이 훨씬 더 찐부가 되는 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결혼으로도 이제 부자의 몸이 망가지는 경우도 있나요? 관계 너무 중요하고요. 저도 이제 이 책에서도 관계에 대한 걸 굉장히 심도 있게 다뤘지만, 인간이라는 그 한문 자체가 사람인이 이제 기대어 있는 모양이잖아요. 그리고 이게 사이가 아니잖아요. 인간이라는 말 자체의 이미 그룹이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인간은 혼자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관계가 결국은 그 사람의 삶을 좌우합니다. 그래서 관계를 잘 형성하는 사람이 결국은 삶이 풍요로워질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건강 부자, 마음 부자도 있지만 관계 부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저는 돈은 많은데 관계가 좀 어려운 사람들이라고. 저 돈이 훨씬 많아도 좀 부럽지가 않아요. 근데 찐부들은 정말 부러운 찐부들이 있어요. 그래서 관계를 잘 유지하려면 일단 이것도 첫 번째로 내가 먼저 마인드가 좋아야 돼요. 왜냐면 옛날에 이런 교육 많이 받으셨죠. 공감 코칭 교육. 그래서 맨날 이런 걸 시켜요. 집에 가서 그랬구나. 아 그랬구나. 와이프가 얘기할 때, 자식들 얘기할 때 아 그렇구나. 이거 굉장히 시키거든요. 연습을. 근데 집에 가면 그게 안 나와. 야! 이러죠. 맞아.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환자분들을 이제 오랫동안 그 만성피로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종합병원 가서 이상이 없는 환자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너무 피곤하고 힘든데 이유를 못 찾으니까 저희 클리닉에 오셨던 분들이, 저는 이제 기능의학, 심신의학, 긍정심리학 이런 걸로 이제 환자들을 오래 진료를 했었는데, 환자들을 만나면 아 정말 많이 힘드셨겠구나. 공감해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신기한 게 어떤 날은 공감을 제가 잘해드릴 때가 있고요. 어떤 날은 이 말이 안 나올 때가 있어요. 그 차이가 뭘까요? 나에게 에너지가 없으면 남한테 쏟을 게 없어. 정답입니다. 네. 바로 이것도 나의 뇌, 나의 마인드, 나의 몸 상태가, 세포 에너지가 떨어져 있는 상태가 되면 공감도 안 돼요. 관계도 결국은 내가 먼저 좋은 에너지를 갖고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부터 시작된다. 근데 일단 내가 먼저 다 공감해주고 받아들여주면은 이제 마음이 열리겠죠. 물론 굉장히 어려운 얘기지만 너무 힘드시면 그냥 부부상담 찾아가시면 좋습니다. 근데 이런 관계들을 보면 어떤 친구는 진짜 뭔가 태어날 때부터 되게 긍정적인 친구가 있는 반면 어떤 친구는 저 사람은 원래 태어날 때부터 저렇게 부정적이었나?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게 학습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선천적인 건가요? 선천적인 거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학습도 되고요. 하지만 우리가 선천적이라고 해서 이제 포기하면 안 되고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됩니다. 저희가 심도 있게 다루는 주제가 바로 이제 그겁니다. 행복의 셋 포인트가 있거든요. 그 중에서 대부분 우리가 행복도를 결정하는 게 뭐냐고 물어보면 많은 분들이 나에게 벌어진 일, 환경이 나를 행복하게 하거나 불안하게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환경에 대한 건 사실은 굉장히 적은 부위밖에 안 돼요. 거의 한 10%에서 20%. 나머지는 셋 포인트가 있어요. 내가 어떤 식으로 마인드 컨트롤을 할 수 있느냐, 그리고 내가 어떤 식으로 타고난 성격을 갖고 있느냐. 근데 이런 것들을 성격을 완전히 바꾸지 않아도 생각 습관 훈련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런 것도 이제 이미 다 정립이 다 돼 있어요. 많은 분들이 사실 너무 많이 알고 계신 것 같지만 또 모르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신 게 뭐냐면, 긍정심리학은 굉장히 많은 오랜 시간에 걸쳐서 그런 방법들을 정립해 놨어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심리치료에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 적용을 하게 되면 찐보로 갈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자원이 되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알려드리고 싶었죠. 저는 그래서 찐부가 되기 위해서 일단 멘탈과 마인드가 좋아야 된다. 근데 제가 이제 저도 오랫동안 의사 생활을 하면서 또 나이도 좀 이제 들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경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제 부가 쌓이잖아요. 돈이 이제 많이 생기고, 물론 이제 이게 부자의 기준을 보면 부자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다른 사람들 생각 기준에 어쨌든 돈이 많이 쌓이다 보니까 정말 많은 부자들을 여기저기서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재산이 1, 200억 정도가 아니라 500억 이상 되는 분들도 만나게 되고, 그런 분들을 만나면서 뭘 느끼냐면, 제 관점에서 볼 때 이분은 진짜 찐부구나. 근데 이분은 돈은 많으신데 돈난부구나. 이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근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게요. 저녁에도 모임이 많잖아요. 그런 또 네트워크 있고, 그 아침에도 모임이 있는데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저녁 모임에 가면
돈남부가 더 많으신 것 같고요. 아침 모임에 가면 찐부들이 더 많으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침 모임이 주로 뭐 조찬 모임이라든가. 근데 가시면은 진짜 다 에너지 넘치는 분들이 너무 많이 아침에 오신, 정말 다 뭐 엄청나게 돈이 많으신 분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의 표정도 보고 그분들의 이제 이야기를 듣고 해보면 뭐 여러 가지 뭐 건강이라든가 심리적인 문제라든가 뭐 여러 가지가 다 진짜 내가 부러워할 만한 이제 찐부들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우리가 부자의 기준을 좀 달리 한번 생각해 보자. 예, 그러기 위해서는 몸과 뇌, 마인드, 잠재의식 모든 것들이 다 갖춰져야 된다. 예,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찐보가 되게 중요한데 최근 들어서 이제 SNS를 많이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 과시하는 거에 대한 것도 되게 또 하나의 키워드잖아요. 네. 이런 부분들 SNS가 우리의 찐부가 되는 길을 좀 가로막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예, 근데 저는 이제 뭐 도파민 얘기할 때 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사실은 SNS 얘기를. 예, 근데 우리가 성공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 요즘에 도파민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왜 도파민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냐면 도파민은 행복 호르몬 중에 하나입니다. 행복 호르몬 크게 4가지가 있거든요. 엔돌핀, 세로토닌, 도파민, 그 다음에 옥시토신이 있어요. 다 종류가 달라요. 엔돌핀은 막 기분 좋고 막 즐거운 거. 세로토닌은 이런 거예요. 평안한 거. 평화로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행복이에요. 도파민은 막 성취감. 막 열심히 해서 뭔가 이루는 만족감. 그 다음에 옥시토신은 친밀감이거든요. 가까운 사람과 친밀, 이거 굉장히 행복감이잖아요. 다른 행복감들의 종류인데 이 중에서 성공과 관련된 호르몬이 바로 도파민이거든요. 도파민은 왜냐면 성취감을 불러일으키고 만족감을 주기 때문에 도파민이 높은 사람들이 훨씬 더 부지런해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그 노력을 굉장히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도파민이 많이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성공과 관련된 호르몬이 도파민 말고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테스토스테론입니다. 남성 호르몬. 여자도 나와요. 남성 호르몬이 많이 나오는 사람은 도전적이에요. 그리고 자신감이 있어요, 좀. 남성 호르몬이 떨어지면 자신감이 떨어지고 위축이 돼요. 성격적으로도. 그래서 나이가 젊을 때 남성 호르몬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훨씬 더 도전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2가지 호르몬을 잘 다룰 수 있으면 이제 부자가 되는데 큰 도움이 되는데, 이 도파민이라는 게 사실 양날의 칼입니다. 도파민을 만약에 내가 정말 좋은 곳에 잘 써서 하면은 열심히 일하고 도전하고 성공하는 삶으로 갑니다. 근데 잘못 쓰면 중독으로 가요, 중독. 그래서 뭐 알코올 중독, 게임 중독, SNS 중독으로 가거든요. 이게 다 같은 도파민입니다. 도파민이 양날의 칼이에요. 도파민 균형을 잘 맞추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내가 하루 종일 도파민 균형을 어디에 맞출 것이냐가 내가 진짜 찐부러 오늘 하루를 살았는지, 가는 방향으로 살았는지, 아니면은 반대 방향으로 살았는지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도파민을 균형을 잘 맞추기 위한 방법들을 제가 간단하게 책에 나온 내용이지만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일단 도파민의 균형을 잘 맞추는데 꼭 해야 할 게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새로운 것을 자꾸 접하는 겁니다. 오늘 처음 만나잖아요. 네, 처음 만난 사람들 만나면 도파민이 나와요. 호기심도 있고 이 사람에 대한 관심도 있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책을 읽고 새로운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도파민이 잘 나와요. 이거를 밝혀낸 학자가 그레고리 번스라고 하는 에모리 대학의 교수님인데요. 이분은 평생 동안 도파민을 연구하신 분입니다. 그러면서 결론을 딱 나왔어요. 책에다가 딱 쓰셨어요. 역시 뭐니 해도 도파민을 분비시키는 첫 번째 조건은 새로움이다. 새로움. 그래서 반대로 따지면 매너리즘은 도파민을 완전히 낮추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똑같은 행동, 똑같은 길, 똑같은 일을 반복해서 하시는 분들이 이제 의욕이 떨어지잖아요. 매너리즘에 빠지잖아요. 도파민이 약해져서 그래요. 그래서 그거를 좀 벗어나기 위해서는 매일 똑같은 길 산책하더라도 새로운 길로, 출근길도 좀 바꿔보고, 집안의 가구도 배치도 좀 바꿔보고, 뭐 새로운 것들을 자꾸 추구하는 것들이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또 새로운 공부 모임에 가서 공부하고, 이런 것들이 도파민을 활성화시키는 데 너무 중요한 첫 번째 조건입니다. 되게 중요해요. 그 다음 2번째가 뭐냐면 목표를 자꾸 쪼개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내가 이번 주에 이 책을 한 권 다 읽겠다. 목표를 세우는 것보다 내가 오늘까지 50페이지 읽겠다. 더 쪼개면 내가 오전까지 20페이지 읽겠다. 쪼개면 쪼갤수록 훨씬 더 이룰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잖아요. 그러면 도파민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래서 목표를 너무 뭉뚱그려서 길게 잡지 마시고 자꾸 쪼개서. 옛날에 이런 말도 있었어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이불을 개는 사람이 성공한다. 그게 바로 여기서 연결된 얘기예요. 이불 개는 거 굉장히 작은 목표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그 작은 목표조차도 이제 안 하는 분들이 훨씬 많잖아요. 그 작은 목표마저도 내가 꼭 하겠다
너무너무 간단한 거지만 그거라도 하겠다 하고서 그걸 하시는 분들은 도파민이 나오는 거예요. 아침부터. 예. 그래서 이제 이게 두 번째 해당되는 거고요. 근데 세 번째로 도파민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법이 바로 잠 잘 자는 겁니다. 수면이 부족해지면 도파민 분비가 줄어들어요. 그리고 도파민 수용체의 감수성도 떨어져요. 그래서 똑같은 일을 겪어도 만족감이 떨어져요. 그래서 잠을 잘 자는 사람들이 훨씬 더 도파민이 잘 나옵니다. 이 세 가지는 꼭 지키셔야 된다. 예, 도파민을 활성화시키는 방법. 이 도파민을 그러면 잘 쓰면은 성공할 수 있다 이거네요. 예, 근데 사실 성공하신 분들은 어느 정도 이런 일중독이 좀 있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 제가 중요시 여기는 거는 이것이 자신의 어떤 수면이라든가 어떤 몸의 균형을 깨트리지 않을 정도로 하셔야 된다. 거기까지 넘어가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 그 전 정도까지는 사실은 대부분 다 그런 약간의 그 일에 대한 강박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심을 잘 잡아야 됩니다. 도파민도 중심이거든요. 제가 이제 그래서 항상 강의할 때 말씀드리는 게 도파민을 많이 나오기 위해서 새로운 것을 계속 찾아야 되는데 딱 하나만 찾지 말아라. 도파민의 균형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거고요. 또 도파민의 양날의 칼이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세 가지 말씀드린 새로운 것, 그 다음에 작은 습관, 작은 목표 쪼개는 것, 그 다음에 잠 잘 자는 것은 좋은 습관이고 반대의 습관, 안 좋은 게 바로 이제 첫 번째가 아침에 눈 뜨자마자 동영상에 빠져갖고 이제 계속 지내는 거. 이게 되게 많거든요, 그런 분들. 근데 그게 왜 안 좋으냐면 도파민이 나와요. 네. 왜냐면 즐거우니까 계속 보는 거죠. 중독이 되는 거잖아요. 도파민이 중독을 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평상시에 좋은 쪽으로 써야 될 도파민을 예. 균형이 깨지면서 이쪽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아이들한테 적용하면 애들 유튜브 많이 보잖아요. 네. 그럼 그거 볼 때마다 애들 도파민 나올 거 아니에요. 나오죠. 그러면 다른 거로는 만족이 안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 도파민을 내가 어느 쪽으로 쓸 것인가를 결정을 하려면 내가 쓸데없는 지금 도파민을 쓰고 있구나 라는 걸 깨닫고 빨리 좀 끊어줘야 돼요. 네,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게 이제 의미 없는, 나한테 도움 안 되는, 물론 이제 SNS가 직업인 분들은 보면서 이제 공부를 하면 거지만, 예, 그렇지 않은 경우는 너무 오랫동안 눈 뜨자마자 특히나. 낮에 좀 보는 건 괜찮은데, 아침부터 나와야 될 그 도파민을 이제 하루 시작하면서 거기다 쏟아버리는 거는 되게 아깝다. 예, 그 말씀을 하나 드리고요. 두 번째로 피해야 될 게 잦은 음주입니다. 예, 사실 술 마시면 기분 좋아지잖아요. 그거 다 이제 그 도파민 센서랑 관계가 있어요. 뭐 술 마시고 뭐 도박하고 게임하는 게 다 도파민을 건드려서 중독이 되는 건데 음주를 자주 할수록 그쪽으로 도파민을 자꾸 쓰는 거죠 또. 근데 음주를 많이 하는 것이 옛날에는 의학적으로 건강한 음주라는 게 있었어요. 아주 오래전에. 예, 그래서 뭐 하루에 뭐 이 정도는 오히려 먹으면 건강에 좋다. 그거 이제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이제는 옛날 연구 결과들을 다시 한번 조사해보고 새로운 결과들이 나오면서 다 잘못된 결과다. 그래서 WHO라고 하는 보건기구에, 세계보건기구에서 음주의 그 적정량을 발표했어요. 얼마인지 아십니까? 0이에요. 먹지 말라는 거. 0으로 발표했어요. 네. 그러니까 한 잔의 술도 도움이 안 되더라. 뇌에도 도움 안 되고, 간에도 도움 안 되고, 혈관에도 도움 안 되고, 어디든 도움이 안 된다. 그래서 0으로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잦은 음주를 하시는 분들은 도파민을 자꾸 이제 그쪽에서 쓰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또 자꾸 더 먹게 되고, 그러면 사실 맨정신으로 살아가는 시간이 줄어들죠. 그러면 당연히 찜부로 갈 수 있는 나의 목표 달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져야 되는 거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이 사회생활하면서 술을 안 먹을 수는 없지만, 가능하면, 예,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좀 줄이는 게 좋겠다. 꼭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로 피해야 될 게 바로 밤늦게까지 재밌는 거 하는 거. 뭐- 저는 쇼츠를 계속 봐요. 잠잘 시간은 꼭 지키면서 했으면 좋겠어요. 초저녁에. 네, 이런 식으로 하고서 끊고 이제 잠잘 시간을 깎아 먹으면서까지 이제 너무 재밌어서 빠져드는 것들은 절대 하면 안 된다. 이것은 찜부로 가는 거에 아주 뒤로 가는 길이다. 예, 그 방향이 다르다. 예, 이거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자녀. 어떻게 해결합니까, 이거? 사실 어려운데요. 예, 저도 뭐 자녀들이 둘이나 있고 어려운데 사실 자녀는 보고 배우는 게 제일 많아요. 어릴 때부터 사실 저는 되게 이런 공부를 시작한 게 좀 늦었어요. 제가 의사가 된 게 벌써 34년 정도 됐거든요. 그러니까 인턴 한 게. 그러니까 그때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결혼 너무 일찍 하고 애들도 너무 일찍 난 거예요. 20대 후반에 애를 낳고 그리고 아이들을 키우면서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의사로서 그냥 몸 치료하는 것만, 질병 치료하는 것만 알았지 아무것도 몰라고 살다가 애들이 좀 큰 다음에 제가 이제 기능의학이라는 걸 공부하고 세포기능, 예, 그리고 심신의학,
뭐 긍정심리학, 뭐 마인드 코칭 이런 것들을 쭉 하면서 보니까 아, 내가 너무 그동안 아이들 교육에서 이런 걸 모르고 있었구나. 아, 너무 아쉽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좀, 그러니까 젊을 때부터 저는 그 공부를 못한 게 너무 아쉬운데 영상 보시는 분들은 젊은 분들 많으실 테니까 지금부터 이제 나의 꼭 부자의 몸 아니더라도 그런 공부를 좀 많이 하시면 자녀 교육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부모가 이렇게 심리적으로 안정돼 있고 부부간에도 안정돼 있으면 아이들도 안정되게 잘 자라는 게 되게 많고요. 그리고 특히나 아이들이 어렸을 때 부부가 싸우는 모습을 봤을 때 엄청난 트라우마로 남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우리가 가려면 이제 마인드 컨트롤 할 수 있어요. 잠재의식. 또 내가 왜 이렇게 화가 나지? 나도 모르게 트리거가 있는 거거든요. 그 트리거는 잠재의식 속에 있는 거라서 그걸 자기가 자꾸 깨달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그 방법들도 이제 다 굉장히 중요한 방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찾아내고 내가 왜 이렇게 이런 상황만 되면 내가 왜 화 안 내도 되는데 화가 나지 이성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나도 모르게 감정이 변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자꾸 찾아내서 스스로 이제 치료하는 자가치료도 해야 되고 그런 과정들을 많이 겪어 나가야 됩니다. 본인이 자기한테 나타나는 그 현상들이 또 자녀들한테도 옮겨지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도파민에 좋은 음식이 있습니까? 사실 도파민이라는 거는 그냥 생화학적으로 설명하자면 아미노산이 여러 생화학 반응을 거치면서 만들어지는 호르몬입니다. 이 과정 중에서 이제 각각 단계에서 비타민 B도 필요하고 비타민 C도 필요하고 비타민 B군들, 미네랄들 다 필요해요. 그래서 평상시에 제가 항상 주장하는 이건 뭐 이제 이걸 떠나서 건강에서 제가 항상 주장하는 세포 기능을 최적화시키는 영양소를 충분히 먹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영양제 잘 챙겨 드시면 좋습니다. 왜냐면 음식으로 먹으면 좋은데 요즘 음식이 그렇게 옛날 음식 같지가 않아가지고 쉽지 않아요. 그래도 현대인들의 그 음식으로만 챙기기가 어렵다는 통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는 꼭 추천을 드리고요. 종합적인 영양제 같은 거 챙겨 드셔라. 그리고 아미노산은 결국은 이제 뇌호르몬의 원료가 되는데 이 아미노산은 단백질의 분해 물질이거든요. 그래서 단백질 섭취도 굉장히 중요하다. 오늘 덕분에 저 도파민에 대해서 제대로 배워봤는데 여러분들도 부자의 몸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